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준장 윌리엄 앤더슨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를 선언해 트럼프 국제협력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펜타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CNN과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앤더슨 준장의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미군 내 한국 선호 현상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매력이 30년 경력의 미군 고위 장성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윌리엄 앤더슨 미 육군에서 준장까지 올라온 군인입니다. 친한 동료들은 저를 빌이라고 부르죠. 52년의 인생 중 30년을 군에서 보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분쟁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펜타곤 내에서는 강철의 빌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원칙주의자로 통했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로 부임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날은 5월의 화창한 버지니아 날씨였는데 국방부에서 온 봉투 하나가 제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한국이라고?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인가? 펜타곤 회의실에서 동료 장성들과 위스키를 마시며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저는 미군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문구가 걸려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빌, 참 우연이네. 어제 내가 한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들의 군사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더군. 특히 무인 전투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정도래. 자네가 이제 그런 나라에 가는 거야. 동료 브라이언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제 발령을 놀리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이란 나라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국방부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장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빌,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왔네. 우리는 자네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한미동맹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 장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왜 하필 나인가라는 불만만 가득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캐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캐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큰 아들 마이클은 대학생이고 딸 에밀리는 고등학생이었죠. 둘 다 아버지의 잦은 해외 임무에 익숙해 보였지만 이번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라던데 정말 그런가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인터넷이 있대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잠시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눴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 전쟁 정도뿐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군에 대해서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한국에 관한 책과 자료들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군사적 정보는 충분했지만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죠. 어차피 군사 임무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빌, 당신은 30년 동안 미군의 자랑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분명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캐롤의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브리핑 자료를 읽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군님, 식사하시겠습니까?
승무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내식을 받으며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보십니까? 놀라실 거예요. 서울은 이제 뉴욕보다 더 발전한 도시가 되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뉴욕보다 발전했다고? 너무 과장된 애국심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또 미국 우선주의를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단지 임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가장 확신했던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한나라 공항인가 싶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간,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 얼굴 인식만으로 입국 심사가 끝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도 이런 수준의 기술과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했죠. 장군님, 환영합니다. 김준호 대령입니다. 오늘부터 장군님의 연락장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제 첫인상은 미군에서 훈련받은 장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대령, 이곳이 공항 맞나? 마치 우주선 내부 같군. 제 말에 김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이니까요.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장군님도 놀라실 만합니다. 공항 내에서 움직이는 안내 로봇,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그리고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김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한국군과 민간기술회사가 공동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기술회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덕분에 최첨단 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죠.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관료주의적 장벽이 너무 많았죠. 김 대령의 안내로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들. 서울은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처럼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것이 롯데타워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죠. 김 대령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하늘로 치솟은 거대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놀랍군. 솔직히 말하자면 난 한국을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네. 제 솔직한 고백에 김 대령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장군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특히 IT와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건물 사이를 오가는 드론, 택시, 거리 곳곳에 설치된 로봇 경찰까지 마치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도시 같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활용되나? 제 질문에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 시스템 등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기술력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실전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군처럼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기술만으로 어떻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차량이 용산 미군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특히 김 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의 장교라기보다는 자국의 역량을 확신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장군님, 이제 곧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미연합작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우 대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박정우 대장, 한국군 합참의장인가? 아닙니다. 육군참모총장이십니다. 장군님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이시죠. 박 대장님은 한국특전사 출신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한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저는 속으로 특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을 테니 적어도 소통은 원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군의 실전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산 기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하는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어요. 그들의 완벽한 군기와 예의 바른 태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장대가 아무리 멋져 보인들 실전에서 어떨지는 별개의 문제지. 숙소로 안내받은 저는 잠시 짐을 풀고 한국 부임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만나게 될 박정우 대장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미군의 지휘 스타일에 익숙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을까? 오후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는 길, 복도 벽면에 걸린 한미연합훈련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특전사원들이 미 해군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모습도 있었어요. 흥미롭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국군의 실력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한국군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박정우 대장이었습니다. 앤더슨 장군님, 환영합니다. 박정우입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막힘없이 유창했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책상 장군이 아니라 실전을 경험한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대장, 저도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박정우 대장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그리고 그를 대하는 다른 장교들의 존경심 어린 태도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한국군을 미군의 보조 전력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이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동등한 파트너, 어쩌면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죠. 박 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장군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철벽이라고 자부하던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매일 북한의 실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훈련이죠. 사이버전 부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휴전 상태인 전쟁 중인 나라, 그리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킨 놀라운 기술력.
이것이 한국군의 실체였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되던 날, 박정우 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장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고 있군. 특히 첨단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 미군도 배울 점이 많아 보이네. 박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력한 연합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군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온 미군이 세계 최고라는 신념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신념은 깨져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정말 놀라운 곳이군. 연합훈련을 마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군사 영역 외에도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죠. 마침 주말 휴가가 주어졌고 저는 김준호 대령에게 서울 시내 관광을 부탁했습니다. 장군님, 어디를 보고 싶으신지요? 경복궁 같은 전통 유적지가 좋으실까요?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현대 한국을 보고 싶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기술력은 어떻게 일상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김 대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디지털 시티 투어가 좋겠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눈에 띈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들이었어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완벽하게 인식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AI가 100% 운전하는 건가? 네, 2년 전부터 서울 전역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율이 95% 감소했죠. 김 대령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였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시티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관리되고 있었어요. 교통, 에너지, 쓰레기, 공기질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AI에 의해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미국 어느 도시도 이런 수준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없어. 제가 감탄하자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를 30%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평균 40분 단축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미래주택단지를 방문했습니다. 44평방미터 약 13평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움직이는 벽,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스마트 거울,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일반 시민들도 살 수 있는 가격인가? 네,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산층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신축 아파트의 60%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점심시간, 우리는 스마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홀로그램 메뉴가 공중에 떠올랐고 주문은 음성만으로 완료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이 로봇에 의해 조리되고 배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군.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비빔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맛이 정말 훌륭했으니까요. 로봇이 조리했다고 믿기 어렵군요. 이런 맛을 내다니. 김 대령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AI가 수천 명의 한국 최고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학습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비율과 조리법을 찾아낸 거죠. 오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5분 만에 전신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즉시 분석되어 맞춤형 건강 조언이 제공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원격 수술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사가 강원도 산간 지역의 환자를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우리 미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데 이건 정말 혁명적이군. 제 말에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1분 배달센터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주문 후 1분 이내에 상품이 도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밀은 도시 전체에 구축된 지하 물류 터널과 드론 배송 네트워크였습니다. 장군님, 뭔가 주문해보세요. 시간을 재보시죠. 김 대령의 제안에 저는 태블릿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주문 후 정확히 47초 만에 창문을 통해 드론이 커피를 배달했어요. 이건 마법 같은데? 저는 감탄했고 김 대령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시스템은 전시 보급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 미래 사회였어요. 특히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속도와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투어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네. 정말 충격적이었어. 미국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게 해줬어. 김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발전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좁은 국토, 자원의 부족, 이 모든 어려움을 기술로 극복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내 캐롤에게 처음으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 그리고 제 생각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메일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야. 미국도 배울 점이 많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 사회일지도 몰라. 당신도 한번 와서 직접 봤으면 좋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 우월주의적 사고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DMZ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정오 무렵 저는 박정우 대장과 함께 긴급작전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평소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그들의 사이버 공격이 지난 12시간 동안 30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 정보부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이미지와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미군의 대응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즉시 미 7공군의 전투기를 공중 대기시키고 주한미군을 경계 태세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박정우 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앤더슨 장군님, 우선 우리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이버 방어팀이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고 특수 정찰대가 DMZ 일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2차 대응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군 체제에서는 항상 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박 대장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이미 가동 중인 한국군의 체계적인 대응을 보며 저는 일단 그의 계획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군은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되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박 대장은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함께 협력한다면 어떤 상황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군의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군의 철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앤더슨 장군님, 우리 철벽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완벽하게 추적 중입니다. 필요시 요격도 가능합니다. 제가 화상으로 참여한 긴급 상황실에서 한국군 방공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모니터들은 모두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 기술인가요? 네, 장군님. 3년 전부터 실전 배치된 우리 독자 기술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99.8% 정확도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저는 미 본국의 지원을 요청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해킹해 작동을 방해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북한의 3차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이버팀이 그들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의 보고에 회의실은 잠시 숙연해졌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사이버 공격으로 적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사이버 사령부 책임자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이 중국과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성공한 작전입니다. 그날 밤 북한은 갑자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압박과 함께 한국군의 효과적인 대응이 그들을 물러서게 만든 것으로 보였어요. 위기가 일단락된 후 박정우 대장과 저는 작은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박 대장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장군님, 오늘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만 기다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오늘 본 한국군의 대응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박 대장은 소주잔을 들어 저와 건배를 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위기 상황을 겪으며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파트너입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제 인생관과 세계관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한국군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안전함과 편리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준호 대령과 함께 강남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군요. 이런 시간에 뉴욕이나 LA의 번화가라면 훨씬 위험할 텐데. 제 말에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강력 범죄율이 미국의 약 110 수준이죠. CCTV와 AI 범죄 예방 시스템 덕분에 더욱 안전해졌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산책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완전히 안전했죠. 이것은 워싱턴 DC에 살던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예약도 없는데 바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접수 데스크에서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1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험 카드는 가지고 계신가요? 미군 의료보험 카드를 보여주자 직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10분 만에 의사를 만났고 최첨단 장비로 치아를 검사받았죠. 더 놀라운 것은 치료 후 지불한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미국이었다면 10배는 더 냈을 텐데.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날 저는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 없이 살아가는데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에서 또 다른 장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가용 없이도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군요.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이다니. 지하철에서 내리며 김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앱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죠. 김 대령이 보여준 앱에는 모든 대중교통의 실시간 위치와 최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잡도까지 알려주어 붐비는 시간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업무 외에도 저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김 대령과 다른 한국군 장교들이 저를 다양한 식당에 데려갔고 매번 새로운 맛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군요.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풍미예요. 삼겹살을 먹으며 감탄했더니 옆자리에 한국군 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가 면역력을 높여주죠.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도 잘 안 되던 일이었는데 한국 식단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된 겁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태도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김 대령에게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우 대장과 다른 고위 장교들이 저를 전통 한정식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후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이것이 한국의 회식 문화라고 했습니다. 앤더슨 장군, 우리는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관계만큼이나 인간적인 유대가 중요하거든요. 박 대장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이런 문화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박 대장은 술김에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여기선 우리가 하나의 가족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평화를 지키는 동료이자 친구니까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장,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건강한 식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롤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여보, 당신과 아이들이 한번 한국에 와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곳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캐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빌, 당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요? 몇 달 전만 해도 가기 싫어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캐롤, 이곳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보고 싶을 만한 곳일지도 몰라. 제 말에 캐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달에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에 갈게요. 당신이 그렇게 변할 정도면 정말 특별한 곳인가 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가족들도 한국을 좋아한다면,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 후, 캐롤과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저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죠. 빌, 이게 정말 공항이에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캐롤은 눈을 휘둥그레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아들 마이클은 터미널 내 로봇 안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딸 에밀리는 초고속 와이파이에 감탄하고 있었죠. 아빠, 여기 인터넷 속도가 미국보다 5배는 빠른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주간 우리 가족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업무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어요. 캐롤은 한국의 대중교통에 감탄했습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마이클은 한국의 게임 문화와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한 후 완전히 매료되었고, 에밀리는 강남의 패션과 뷰티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빌,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한강변을 산책하며 캐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불안했잖아요. 아이들이 늦게 귀가하면 걱정했고, 대중교통은 불편했고, 의료비는 부담스러웠고, 여기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캐롤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한국의 장점들을 가족들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족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은 평소 말이 적은 마이클이었어요. 저는 좋아요, 아빠. 여기서 대학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IT 기술과 게임 산업은 세계 최고잖아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요. 여기 학교들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 산다고요. 마지막으로 캐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빌,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나도 좋아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여기서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지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내가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냥 이사 오는 게 가능할까? 캐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을 신청하거나. 그녀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저는 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는 것까지요. 물론 그것은 매우 큰 결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숙소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군 경력,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정우 대장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가장 가까운 한국인 동료이자 이제는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박 대장, 당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강변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장성으로서가 아니라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박 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앤더슨 장군, 그것은 매우 큰 결정입니다. 미국에서의 당신의 지위와 경력을 생각하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찾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효율성, 안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곳이 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 군 경력을 마무리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한국 귀화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박 대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 육군 준장이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결정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미국과 한국 모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곳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 대장은 제 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차적 문제들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제 진심을 전달하려 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영구 이주하기로 말이죠. 제 결정은 곧 펜타곤과 백악관에 알려졌고 예상대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앤더슨 장군, 이게 무슨 소리요? 농담이라고 해주시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30년 경력의 육군 장성이 적국도 동맹국도 아닌 남의 나라에 귀화한다고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소식을 들으셨소. 결국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서도 저를 설득하기 위한 인사들이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승진, 워싱턴 DC의 고위직, 심지어 향후 정치적 경력까지 약속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제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침내 길고 복잡한 과정 끝에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죠. 미 육군 준장, 한국 국적 선택 -2 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캐롤과 아이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새집 발코니에서 가족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어요?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 온 것을. 캐롤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해졌으니까요.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결정이 미국과 한국, 나아가 전 세계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국의 기자들이 모인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물론 한국의 모든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제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앤더슨 씨?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대변인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장군이 아닌 씨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엄 앤더슨입니다. 전 미국 육군 준장이자 현재 한국 귀화를 신청 중인 사람으로서 오늘 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미국을 위해 복무했고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곳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춘 나라입니다. 제 발언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백악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지, 펜타곤의 제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죠. 많은 분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는 것은 분명 전례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가족과 저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의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저는 한국을 제 새로운 고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첫 질문은 CNN 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앤더슨 씨, 미국 정부나 군 고위층에서 당신의 결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백악관 고위 관계자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한국 KBS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귀화 절차가 완료되면 제 군사 경험을 살려 한미 관계 개선이나 국제 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요. 일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 개인적 결정이 국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서구 세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거리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캐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빌, 미국에서 온 전화가 계속 와요. 트럼프의 협력팀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한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한국어 학습에 열중하고 있었죠. 캐롤은 국제 NGO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식사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저는 놀랐습니다. 박정우 대장이었어요. 앤더슨 씨, 오늘 기자회견 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장.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귀화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니요. 물론이죠. 기꺼이 만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전 세계를 향해 내 선택을 선언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겠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때로는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가장 옳은 결정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30년은 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시작을.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은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은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진보 언론은 미국의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저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으로 묘사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앤더슨 효과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우 대장과의 만남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미관계 특별자문관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제 경험과 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작은 동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박 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거리에서 국제관계의 중요한 사례 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미 관계는 제 결정 이후 더욱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서구 세계와의 관계에서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귀화 절차가 완료되고 한국 여권을 받던 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의 변화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변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정우 대장과 김준호 대령을 비롯한 한국 친구들, 그리고 주한미군 중 저를 지지해준 몇몇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저는 잔을 들어 제 새로운 고향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살 곳이 아닌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국경과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의 미래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은 옳았다고요. 새로운 시작은 때로 두렵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전직 미 육군 준장이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서울의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더 나은 세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길이 될 테니까요.